용석 변호사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고발당했잖아요. 강력한 반박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도 또 한마디 했네요. 이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면서 이 허리 아래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의 비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줄리 벽화로 유명해진 종로, 이 건물에 또 다른 벽화가 올랐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이제는 윤석열 두 후보를 본격적으로 벽화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정이가 얘기하면 되게 좀 웃기죠. 고민정이가 오늘 또 이재명 후보의 이 가족 관련 이런 이 불쌍한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평가를 해 보십사 하고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동현 관련 여성단체 강한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조동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 이 부실 시스템 반성하고 영입 인재 제대로 검증하라. 그래서 이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급한 마음으로 졸속으로 외부 엘리트를 영입해서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허울뿐인 자리에 앉히려다가 이런 사달이 났다. 이렇게 졸속 개살구 캠프로 만들다가 진짜 당선이라도 되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 캠프는 이번 조동현 사태를 진지하게 반성해라. 무엇보다도 정당은 국민을 위해 좋은 인재를 잘 선별하는 움직여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면서요, 부실한 시스템의 문제를 여성 혐오의 피해인 것양 어물쩍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여성을 도구로 쓰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고용, 빈곤, 육아, 안전 등 여성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전문가나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활동 경험에 기초해서 비전과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는 인물 영입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번 이런 이 졸속 임명과 관련된 후유증에 관해서요, 이 송영길 위원장은 사퇴를 만료하려고 했고, 이재명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했는데 뭘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과는 일치 안 하면서 이 사건을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만 지금 고발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강용석 변호사 당연히 반발하죠. 자, 그렇다 본다면 어떻게 해서 이 조동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송영길 대표와 같은 서열을 그 최고의 탑에 위치하는 그런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 또 임명을 받게 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한 여성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 전문가다라고 해서 영입이 된 김윤희 뉴로 어소시에이츠 대표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 조선일보에서 추적 보도한 걸 보니까요, 이 송영길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뉴로 어소시에이트 대표인 김윤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조동현, 이 두 사람은요, 무슨 책을 같이 썼느냐? 바로 빅픽처 2017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4차 산업혁명과 독립주의 역설 이런 부제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누가 썼냐면요, 하버드 출신의 국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2017 대한민국 핫 이슈다, 이런 책자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2016년도 11월 4일 날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국내 기업, 대학, 언론, 연구소에서 일하는 하버드 출신 전문가 16명이 공동 집필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최전선에서 경험한 다양한 쟁점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저자로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김윤희 뉴로소시에이츠 대표고 다른 한 사람은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당에까지 영입이 됐느냐? 더군다나 김윤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루 전날 민주당에서 입당했다라고 영입했다 발표하기 바로 하루 전날, 그러니까 1일날 발표했거든요. 11월 30일날 이 김윤희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 쪽에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합류 의사를 타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발표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의 조동현의 경우에는 상임선대위원장에 앉혔다가 바로 이제 어제 4일날 발표 처리가 됐어요. 3일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사고 초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조동현 씨에 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내가 사고 초래를 했다. 4번이나 그야말로 와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왔다. 그러면서 안보 전문가, 그 다음에는 항공우주 전문가, 이렇게까지 축혀 세웠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이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조동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 저자가 김윤희예요. 다 이 사람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책 공동 저자가 또 하나 누가 있느냐? 바로 송영길 대표의 친여동생 송경희가 있어요. 송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과기부의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송영길 여동생이 이 조동연이와 김윤희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 송영길한테 오빠 이렇게 하버드대 출신 2명이나 있어. 우리 한국에서 하버드 하면 끝나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도 지금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이러한 연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기사를 보면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의 이러한 이 친분 관계를 그야말로 이제 영입전에 연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내가 4번씩이나 간곡히 부탁해서 왔다라는 것을 부각시켰는데 그야말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기자의 딱 한 방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인재 영입의 그야말로 허점 투성이 바로 단초가 됐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송영길이가 어설프게 임명을 했는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인연을 맺은 거예요. 전부 다. 송영길 동생도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 조동연이도 마찬가지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 저자인 김윤희도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하버드가 됐든 뭐 예일이 됐든 프린스턴이 됐든 미국 내 저명학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반드시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많다는 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강용석 이 고발을 했어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일날 그제 이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면서 이 가세현이 조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나가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설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배방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고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양 변호사, 즉 민주당의 법률지원 부단장이에요. 양태정 변호사인데 이 양태정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가세현 측의 허위 사실은 뭐냐면 조동연이가 2번째 결혼 후 이혼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혼외자 스캔들로 인해서 중령 진급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내용,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현재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진급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박과 관련해서 이 강용석 변호사가 강한 반박 입장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날 반박 입장을 내놓고 4일날 내놨어요. 4일날 내놓은 거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아이들 자녀 얼굴을 노출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왜냐, 민주당의 조동연 사태에 대한 안갚음으로 아이들 이름 얼굴을 공개했다는 트집을 잡으며 가세현과 저를 고발했다. 가세현은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의 모근 채취 장면에 나와 있는 아이 얼굴에 눈 부위를 검게 가리고 방송에 나오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유전자 검사서상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모와 부와 자의 모근이 아닌 다른 사람 모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아이의 사진 일부가 드러나게 한 것이다. 지금부터 8년 전 생후 28개월 때의 사진이며 눈 부위를 검게 가려서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외 아이의 신상 공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송영길과 민주당 선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얼굴을 공개했다는 식의 허위 선동을 하고 있고, 초기에 조동연 관련 주장 전부 허위다. 사실관계에 핵이나 따든 안민석, 최진욱은 쑥 빠지고 송영길,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언론을 향해서는
송영길, 박창대, 그 다음에 민주당 선대의 허위 주장을 당장 삭제하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삭제가 안 돼 있으면 바로 해당 기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강한 입장문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날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감성팔이가 또 시작됐다. 도대체 뭐가 인권 침해라는 거냐?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린 것을 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하면 청문회도 다 인권 침해겠다. 어차피 보낼 사람이니 그 사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감성팔이 하자는 작전이냐, 이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조동현 씨가 이재명 선대위에 넘버 3로 등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가 대학 교수하고 있을 땐 누가 알긴 안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사퇴했다고 하니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이를 공격했다고 하는, 아이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가세현 송영길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공격한 적이 없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공격하냐? 아이들 얘기하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아이들을 언제 누가 공격했다는 거냐?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인데 30살 때 사진 눈 가린 게 무슨 공격인가? 아이들이야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간남으로 지목된 분에게서 연락이 왔길래 어차피 나를 고소해봐야 친자 확인이 나오면 뭐가 된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우리가 방송했던 것 2배 이상의 사과 방송을 하겠다. 그것도 싫으면 조 씨한테 연락해서 사퇴하라고 해라. 이렇게 답했다는 사실까지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동현 사태가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진중권 교수가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은 허리 아래의 일은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쿨한 태도를 취했다. 다만 여자들이 사생활에까지 쿨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처럼 무슨 동일한 모럴 코덱스, 즉 명예 코드를 공유한 도덕 공동체도 아니다. 그냥 조동현의 부도덕을 비난한 사람은 하시고, 그를 비난하는 이들의 갑갑함과 잔인함을 비난할 사람은 하시면 될 일이다. 청교도주의를 배경으로 한 미국에서는 정치인의 사생활도 검증의 대상이 되지만 프랑스 혁명의 세속주의 영향인가? 국가의 토대에 그런 종교적 배경을 허용하지 않는 유럽에서는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꺼주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정희는 허리 아래 일은 문제 삼지 않았다. 쿨한 태도를 취했다. 그 쿨함도 알고 보면 굳건한 남성 연대, 여자들의 사생활까지 쿨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 사생활 검증을 남녀에게 공히 적용하는 게 차라리 진보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은 공동체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의 제약 혹은 침해임에 분명하다. 그러면서요, 내 입장은 남녀 공히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생활에 있는 이들의 공직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에 그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선 공동체가 나의 침실을 들여다본다는 게 많이 거시기하다. 사적 의무와 공적 의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인데 뭐 대충 이 정도의 생각. 이렇게 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유주의자는 참 드물다. 그러면서요, 나도 구역질 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뭐 각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실 테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물론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적으로야 뭐 불륜이 됐든 이혼을 됐든 뭐 아기를 어디서 데리고 왔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공적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지점부터는 말하자면 냉정한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공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전통적 윤리관념에서 보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 조동현 이런 불륜 문제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 이 건물에 말이죠, 줄리벽화, 최근에 김무선 벽화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이 중고 서점 면역점에 여기에 나온 작가들은 닌볼트라는 작가하고 탱크시라는 작가예요. 벽화 대결을 하고 있어요. 닌볼트가 맨 먼저 줄리 벽화를 그렸죠.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윤 후보를 겨냥해서 왕자가 쓰인 손바닥, 개 사과 등이 담긴 벽화를 그렸고, 탱크시는 바로 김무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벽화를 그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 어떤 또 그림을 그려서 대결을 하고 있느냐. 닌볼트는 인기영화 캐릭터인 아이언맨을 패러디해서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그림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이재명 후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탱크씨는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유명 그래피티 작품인 눈 먹는 소년을 또 패러디했어요. 이 그림에는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혓바닥을 내밀어 눈을 먹으려는 소년하고 또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려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 후보로 추정되는 이 남성인데요. 빨간 우산을 들고 소년에게 다가가고 있고 발 밑에는 푸른색 우산이 구겨진 채 떨어져 있는 그런 벽화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목도 벽화 배틀이라고 하듯이 그야말로 정치적 이 비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그런 표현의 자유니까. 그러나 지나친 네거티브적 벽화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 자,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김소연 변호사, 대전의 변호사죠. 이준석에 대한 막말 파동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이준석 저격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준석 XX 이렇게 막말했던 김소연 변호사인데 이준석 어머니께 추천한 오은영의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 지방 순시 이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지방 순시한 거, 예, 그리고 윤석열과 맞부딪힌 거, 이걸 가지고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비판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문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를 준빠, 백혜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준빠들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감히 우리 당 대표를 모욕한 닌겐, 사람은 누구냐? 어떤 틀딱,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래요. 틀딱이냐? 우리장 마련료 이러면서 부들부들거리는 자칭 2030 백혜준들 보세요. 너님들 아이들 준수돈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보라. 당대표 모욕은 기본이고요. 안철수 대표께 XX 요소는 워낙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 친 것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성 변호사는 과거 이준석 대표의 행적을 나열해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우리 2030 백혜준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우쭈쭈 우리 준수돈 잘 돌봐주시고 심기관리 잘 해주세요.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논란은 윤석열 후보와 추미애 사이에 있었던 논란인데 청년 타령하자 하는 자가 따라쟁이나 하고 쯧쯧 이렇게 비판하여요. 그러면서 바로 창의성과 한계가 보인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요.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고 있는데 우리 이 대표는 꼭 민주당과 청와대에 치명적 사건이 터지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동을 피워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해왔다. 그러면서요. 흘보 김어준이 우쭈쭈 칭찬해들 듯 하다. 이렇게 비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의 제목 친구랑 장난감 나누지 않는 아이 욕심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죠. 라는 한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면서 우리 당 이준석 대표의 어머님께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런 이 페북에 글을 남겨놨어요. 자, 이제는 이제 두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야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오뚜기 상표권을 패러디해서 이재명의 홍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온라인 플랫폼 재명이네가 이런 홍보문을 띄웠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바로 오뚜기 회사의 법률팀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자, 이 바카스를 패러디한 건데요. 재명의로 바카스라는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표권을 침해받은 오뚜기 측에서 재명인의 메일을 보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명인의 측은 뭐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냐면 개그를 닭기로 받는 오뚜기는 보세요 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서 본 사이트의 패러디 홍보물에 대한 협박 메일은 잘 받았다.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수의사 법무팀의 가상한 노력에 감복해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오뚜기 패러디 홍보물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일하시되 상대방이 그 정도 허세에 쫄지 안 쫄지는 봐가면서 대응하길 원한다. 우리는 쫄지만 한마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더러워서 안 쓰겠다. 이렇게 비판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거 안 사먹어 엑스트라 재수없음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재명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오뚜기라고 하는 멀쩡한 회사가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수용하고
또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잖은 워딩을 통해서 반박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 걸 안 사먹어. 엑스라 재수 없음. 이게 이재명이 막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방송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명이네 측은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런 공직글이 논란이 되니까 추가 공직글로 뭐라고 옮겼냐면요. 저희는 두 분의 변호사를 두고 모든 홍보물을 검증받고 내보내고 있다. 패러디물이나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의 법무팀에서 잘못된 법률 고지를 기반으로 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고 그 내용이 강압적이라서 좀 격앙됐던 것 같다. 그러면서요. 오뚜기 법무팀과 통화를 했고 서로 잘 이해하며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꼬리를 좀 내렸어요. 근데 오뚜기 측에서 이렇게 이메일로 항의를 한 것은요. 바로 뭐냐. 경고 보낸 건 맞는데 상표권 침해 측면보다는 오뚜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자, 이게 참 이재명 캠프 한심합니다. 이재명 캠프 또 누가 한심하냐. 이 고민정 의원이 말이죠. 아마 상황실장인가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가족관계, 이재명 후보의 가족관계 참 어려운 이제 살림 속에서 살아온 건 맞잖아요. 이 얘기를 갖고 고민정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군산 어제 군산을 쭉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본인 가족하고 윤석열 후보의 이런 성장 과정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어머니, 아버지, 형님, 여동생 등 가족 이야기를 꺼내들고 여전히 자신에 대한 공세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가족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정면 돌파에 나서는 그런 작전을 벌인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에서 하도 가족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요. 성남에서 청소부를 한 아버지, 시장 화장실에서 휴지를 판 어머니,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 사망한 형님, 또 야구르트 배달 및 미싱사를 하다 화장실에서 죽은 여동생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집안이 이렇고 누가 집안이 엉망이라고 흉보던데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중요한 뉴스는요.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인 권성동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미팅을 가졌어요. 이 미팅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대위 개편 문제, 뭐 큰 틀에서 보면 선대위 개편이지만은요, 추가적인 보완 그리고 추가적인 인선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편하면요, 또 이 말이 많아져.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판을 크게 벌리지 말고 선대위 일부 보완, 수정.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총괄위원장이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선대위는 총괄위원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권성동 즉 후보 측에서 만든 선대위 아닌데 이거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서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기로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당무 관련 사항, 선거 관련 사항 이 두 가지를 당헌 당규에서 전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대위도 일부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윤석열 측에서는 사실상 대표 선수가 권성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은 의원대로 또 이 김종인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입장을 언론에 밝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먼저 이제 오늘 부산에서 말이죠. 이제 극적으로 어제 이제 윤석열 그다음에 이준석 이 두 분의 단판 타결을 통해서 첫 작품이 오늘 부산에서의 선거 유세인데요. 대대적인 성공 유세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외양에서부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충실한 성공적 유세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 PK 쪽에서 이 과거에 65%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4월 부산시장 선거에서요. 당시 박형준 후보가 여권 후보를 갖다가 28% 정도나 앞섰어요. 그러니까 28% 빼버리면 72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5가 아니고 목표를 70% 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좀 수정하라.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그리고 자신만만한 이 목표치를 좀 설정하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맨 먼저 오늘 대장정과 시작 즉 D- 이제 뭐 95일쯤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3월 9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대위도 말이죠. 오늘 부산에서 열렸어요. 이 부산 선대위에는 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제 완팀으로 가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완팀.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정권 탈취라고도 하지만은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 그래서 원팀 기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역구 당협의 조직을 재건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확대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세포 조직이 강화되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고깔 모자까지 쓰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호반응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반응을 받았고 이 후드티에는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앞머리에는, 앞 가슴에는 그런 이 글씨가 써 있는 후드티를 입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연 오늘 어느 정도나 이 열광을 했냐면요, 500m를 가는데 말이죠, 500m를 걸어가는데 50분이 걸렸대요. 그 정도로 뭐 수백 명,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 200명이다 30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유세가 시작한 NC 백화점의 서면점에서 유세를 마쳤는데 이 서면역 인근까지 500m 가는데 50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또 어깨 동무하고 하고 말이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파이팅이라도 외치고 대통령 윤석열 이런 구호도 오고, 또 뭐 셀카로도 찍고 악수도 하고 환호도 하고 정권 교체 윤석열,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이 구호가 쏟아져 나왔고 또 이번에 이제 극적 타결이 되니까 아주 보기가 좋았다, 멋지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또 협심해서 꼭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 이런 또 주문도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응원한다면서 윤 후보가 처음에 이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다. 이렇게 이건 남학생이 말이죠. 19살 먹은 남고생, 그러니까 고3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또 호반응도 나타났고, 특히 오늘 특징적인 것은요, 오늘이 음력으로 11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 11월 1일이요, 음력으로 윤석열 총장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서 케이크를 가져다가 또 케이크 잔치도 또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95일 단디하자 이렇게 케이크에는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단디하자 이거를 보고 단디하겠습니다 라고 외쳐가지고요, 또 많은 박수 갈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윤석열 후보에게요, 공정한 사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기도 했고, 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단합해서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이 취준생은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 비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또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 부동산 격차나 이런 것들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이 많은 이 불만 요인들, 즉 문재인 정권의 이 피로도가 쌓인 부산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이 말하자면 시정하고, 또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행복한,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취업이 좀 잘 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펴달라, 이렇게 요구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정도까지 이 유세가 있었는데요. 이 유세가 끝나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별도의 일정을 가졌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현장을 떠난 이후로 한 20여 분 정도 또 시민들과 추가로 이 접촉을 가졌고, 워낙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줄을 서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한 60여 명이 쭉 줄을 서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러한 그야말로 열광적 분위기였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제談判성공이 정말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윤석열 후보는 말이죠, 오후에 부산 북항 재개발 홍보관을 찾아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그리고 북항 재개발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요, 엑스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두세 배 정도의 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차기 정권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엑스포 유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해서요,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2030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현장 방문에는요, 부산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인 이현승, 하태경, 김도읍, 안병길, 정동만, 황보승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자리를 같이 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고 홍보 미디어 본부장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2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후드틱을 가리키면서 준비했던 전투복을 입고 왔다라고 하니까 일대의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경원 원내대표는 울산 남판을 사실상 막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한 사람이잖아요. 김경원 원내대표는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동단결하자. 힘을 합치면 대선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 첫바람을 PK를 비롯해서 반드시 훈풍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요, 본격적인 9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또 질 수도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드시 보다 이제 네거티브한 표현보다는요, 굉장히 포지티브한 표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어떻게? 최소한도 51%의 승률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하고 공세적인 이런 주문, 그리고 각오, 결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 선거 캠페인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인선 문제가 제일 크고요, 조직 개편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보면 뭐 복잡하게 뭐 수백 개, 지금 수십 개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일할 수 있게 이 조직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조직은 바로 이름은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종합상황본부, 그래서 이 총괄상황본부장이냐 종합상황본부장이냐, 이름만 지금 장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부장에는 임태우 의원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로서 확정적인 것은 금태섭 전 의원, 뭐 금태섭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조금 밖에 할 때 금태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하고 특히 공수처법 통과할 때 찬성을 안 했다.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탈진보 인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서울시장 쪽에도 이 금태섭과 안철수가 단일화 티켓 경선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권 심판에 이 편에 서서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쭉 보면 금태섭 의원은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기획 업무, 그 다음에 전략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금태섭, 또 이제 권경애 변호사,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또 거론되는데, 이 두 사람들은 초기만 하더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권경애 변호사,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어느 쪽이냐, 좌냐 우냐 밝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경률, 그 다음에 금태섭, 이런 사람들은 한동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됐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이 비대한 모양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슬림화 이런 주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주장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거창한 타이틀보다는 종합상황본부 안에서의 기획, 전략 업무, 이런 거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대위 개편이에요. 일할 수 있는 조직.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대위 개편 이렇게 하지 말고 선대위 보완 작업, 이렇게 좀 낮은 단계에서 얘기하자. 이거 선대위 개편하면 민주당의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우리가 선대위 개편하니까 야당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거 따라가잖아, 이렇게 또 개편이라는 용어를 갖고 시비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말장난하는 거, 말 돌리는 거, 그리고 공격해야 되는 거. 이게 프레임 전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무능한 야당이다, 무능한 선대위를 끌고 있다,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편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고, 선대위를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일할 수 있도록 선발 조직을 좀 만든다, 이렇게 보여지면 해석될 수 있게 그야말로 이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 워딩 선정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가적인 인선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김성태 자리에 누가 가느냐, 직능총괄본부장을 누가 가느냐. 그런데 지금 언론들을 쭉 훑어보니까 말이죠,
직능총괄본부장에는 남녀 의원 각각 한 명씩 공동 제재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직능총괄본부가 원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직능총괄본부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겸하냐? 그 중앙위원회 안에 각종 직능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남녀 공동으로 해서 각 직능, 왜냐하면 여성단체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는 여성이 좀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공동본부장대로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회동이 끝난 다음에 이 권성동 위원장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자, 김정인 위원장이 오늘 6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선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은 좀 더 생각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저는 선대위 구성 조직도 그리고 편제표죠. 그러니까 향후 출범식 6일날 출범 행사 개요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과 관련한 이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 권성동 사무총장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